여러분,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성열 철학TV 제162강은 니체를 미치게 한 여인, 말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니체, 그리고 니체를 가슴 아프게 했던 루살로메의 그 젊을 적 모습이고, 니체와 파울레가 이 루살로메와 셋이서 동거하던 장면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철학자 니체에 대한 개요, 그리고 그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가정 환경, 그리고 루 살로메라는 여인의 등장, 이렇게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살로메는 이 두 남자를 파멸시키는데 그 중에 이제 니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니체 여동생 엘리자벳 루 살로메, 한때 니체가 좋아했던 바그너 부인입니다. 또 살로메라는 이 여인은 니체뿐만 아니라 릴케와 프로이트 같은 당대 천재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여동생과 육체적 사랑을 했다는 설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철학자이죠. 전통을 깨고 새로운 철학 가치를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자 했던 니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망치를 든 철학자다, 파괴하는 철학자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늘나라를 강조하고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강조하지만은 니체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니체는 오늘날의 독일, 당시 프로이센 작센 지방의 작은 마을 웨켄에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5살 때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사망하고 이듬해 어린 남동생까지 사망함으로써 니체는 할머니와 어머니, 시집을 가지 않은 고모 두 하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10살 때 중고등학교죠. 김나지움에 입학해서 음악과 언어에서 특출한 재능을 발휘했던 니체는 본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다가 한 학기 만에 신학을 중단하고 이때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니체는 여성 앞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수줍어했는데요. 어느 날 하인에게 이끌려 사창가에 갔다가 그 환경을 참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줍어했다는 거죠. 먼 발치에서 본 여배우를 사모했지만은 그녀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노래를 보내주었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음악가 바그너의 부인 코시마를 연모했지만 자기 작품에서 어떤 등장인물로 형상화했을 뿐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 머물 때는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젊은 여자들에게 모두 초청장을 보냈지만 대답은 누구한테서도 없었습니다. 채찍을 들어라. 니체의 그 유명한 책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너 여자한테 가니? 그럼 채찍을 잊지 마라.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니체 태도를 오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여자 앞에서 채찍을 들 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니체는 여자를 경멸하면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소심함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여기는 루살로메와 파울레 니체인데 오히려 루살로메라고는 여성이 두 남자를 길들이는 채찍을 들고 이렇게 마구로 부르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거죠. 니체의 이중성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성장한 집안 분위기와 기독교적인 그 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재학생 시절에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즐겼고 그것 때문에 매독에 걸렸다. 그래서 말년의 정신병 증세가 이후유증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니체와 어머니, 니체가 이제 그 병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 그리고
대학 시절에 여기가 니체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입니다. 드디어 루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독일의 여성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였는데 니체와 릴케, 프로이트 같은 당대 천재적인 그 지식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일종의 뮤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루살로메의 부친은 러시아군의 고급 장교였고 모친이 북독일 덴마크계였는데 이 집안의 외동딸 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리자베스 니체 여동생 루살로메 바그너 부인 코지마죠. 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첫사랑은 루터 교회 목사인 길로트였는데 사랑에 빠진 길로트가 청혼을 해오자 루는 그를 깊이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육체적 욕망을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혼을 거절합니다. 드디어 이제 니체가 살로메를 만나는데요. 젊은 철학자 파울레, 부유한 기업가의 아들로서 도박 중독자였는데 모나코의 한 구역인 몬테카를로 도박장에서 돈을 몽땅 잃은 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남작 부인 마이젠부크를 찾아갔는데 마침 이 부인이 보살피고 있던 루 살로메를 만나게 됩니다. 살로메는 파울레에게 이성에 대한 사랑은 나에게 완전히 닫혀 있다고 차갑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는 오늘날의 이제 몬테카를로 시가지입니다. 파울레는 살로메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했다고는 가상 결혼인데요. 세 사람이 육체적 관계없이 철학을 논하며 함께 살자. 이런 제안에 따라서 친구였던 이 니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동거하게 되는데 188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때 이제 니체는 38살이고 루는 21살, 파울레는 32살이었는데 살로메는 이 관계를 가르쳐서 지적인 삼위일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6년에 MBC에서 방영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루 살로메 생애를 조명한 비슷한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에게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니체는 17살이나 연하인 살로메를 자기의 유일한 제자라 간주해서 가슴속 깊이 숨겨뒀던 비밀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잡아볼 염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살로메, 파울레, 니체인데 여자를 보려 하는가 회초를 잊지 말아라. 지적 삼일체를 만들기로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몇 달 동안 세 사람이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한 후에 겨울을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때 니체는 오랜 고심 끝에 친구를 통해서 루살로메에게 청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살로메를 사랑하고 있던 이 친구는 그녀의 그 부정적인 답변을 전해왔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살로메는 니체에게 알리지도 않고 파울레와 함께 도망을 쳐서 파울레와 동거에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체는 질투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살롬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중에는 작고 나약하고 더럽고 교활한 여자, 가짜 가슴을 달고 다니는 구역질 나는 운명일 거다.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요. 뒷날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살로메는 지금 이렇게 가짜 가슴을 달고 다니니 니체의 견해가 옳았다고 하는 위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루살로메와 니체죠. 다른 설로는 이제 셋의 기묘한 관계에 심한 불쾌감을 느낀 니체가 관계를 끊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니체는 이때를 내 생애 가운데 최악의 겨울로 회고하고 있고 이때부터 결혼은 니체로부터 멀어집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죠. 니체의 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는데 결혼을 권유하면서도 그 일을 성가실 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생 독신으로 살긴 했으나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니체의 그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한 건데요. 그럼에도 니체를 살로메는 높이 평가합니다. 니체는 살로메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편지를 보내서 화해를 시도하는데 이게 니체가 살로메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파울레가 그 편지들을 중간선에 가로챘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니체와 헤어질 무렵에 살로메는 이런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니체가 새로운 종교의 예언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많은 영웅들을 제자로 둘 것이라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들어맞은 예언이었죠. 자, 다시 살로메가 두 남자를 파멸시켰다는 건데 28살의 이 살로메는 결혼했던 조금 전에 동거했던 파울레를 떠나서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언어학자 안드레아스와 결혼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청혼을 거절당하자 안드레아스가 칼로 자기의 가슴을 찔렀고 여기에 놀란 살로메가 성생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을 합니다. 역시 두 사람 사이 아이가 없었죠. 다만 말년에 이 안드레아스가 가정부화 사이에서 나온 사생아를 입양해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니체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후에 정신착란으로까지 연결돼서 죽게 되는데 니체가 살로메를 만난 것은 38살이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로부터 한 7년 후죠. 그리고 10년 이상을 아파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파울레 역시 니체가 죽은 다음에 1901년에 스위스 남동부의 어느 산 위 골짜기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루와 함께 살로메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장소가 바라보이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도 루살롬의 남자 행력은 그 남자 어, 이렇게 만나는 일은 계속되는데요. 그 유명한 릴케와 프로이트를 만나는데요. 34살인 살로메는 15살이나 연하인 릴케를 만나 유명한 시인이죠. 3년간 연인 관계로 있습니다. 이때 르네 마리아 릴케였던 이 릴케가 살로메에 의해서 독일식 라이너 마리아 릴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릴케와 헤어진 살로메는 다시 의사 페넬레와 사랑에 빠져서 임신까지 하였으나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았죠. 여기가 릴케입니다. 51세 때는 당시 연인이었던 또 정신분석학자 폴 비에르로부터 그 유명한 프로이트를 소개받았는데 프로이트는 이 살로메와 사귀는 동안에 절친했던 칼 융과 헤어졌다. 그것이 아마 살로메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살로메는 당뇨와 요통과 유방암이 시달리다가 75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루살로메와 프로이트의 모습이고요. 니체가 여동생과 사랑을 나눴던 설이 있습니다. 여동생과 나라와는 저서에서 니체는 어렸을 때부터 수살 아래인 여동생 에리자베스와 육체적인 사랑을 했고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니체는 반유대주의와 결혼한 여동생과 연을 끊었고 여동생인 엘리자베스는 니체 문서 보관소를 짓고 니체 유고들을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나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보관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고 이 공로로 엘리자베스 노벨 문학상 후보로 4번이나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니체가 죽기 1년 전에 엘리자베스가 간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책 자체가 위작, 거짓된 작품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저자인 세멜로서는 전과를 갖고 있는 사기꾼이었다는 얘기죠. 또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저서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철학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의 사망 원인인데요. 1900년 8월 25일에 사망해서
고향인 레켄의 아버지 묘 옆에 이렇게 안장이 됐습니다. 이게 니체 묘인데요. 니체가 죽은 원인이 매독 때문인가, 장난이 매독 때문인가,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2003년 영국의 일간신문 텔레그래프지는 니체 정신착란의 원인은 악성 뇌종양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살로메를 만나서 세 사람이 기묘한 동거 생활에 들어가고, 그러나 두 사람은 니체를 배신하고 함께 도망가서 동거를 함으로써 니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살로메에게 악당까지 퍼붓습니다. 니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독신주의자는 아니었고, 살로메가 예언한 대로 니체는 새로운 종교의 예언자로 거의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로아스트 짜라투스트라고 하는 위버맨시 초인의 등장을 예고했죠. 두 남자를 파멸시킨 살로메, 파울레와 니체죠. 그 후로도 릴케와 프로이트를 만났고, 여동생과 나라고는 작품이 있습니다만 이거 거짓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니체의 사망 원인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참고문은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와 철학 스캔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